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대선 개표방송 하나되는 대한민국 지금부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왔고 개표도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전체 투표율부터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잠정 집계이긴 합니다만은 투표율이 지난 18대 대선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77.2%, 지난 대선 때 75.8%, 전체로 조금 높아진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투표율 78.6%, 18대 대선 75.1%보다 3%포인트 높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76.7%, 지난 18대 대선 76.2%와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입니다. 77.4%, 지난 대선 때 79.7%였는데 다소 하락했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75.5%로 지난 18대 대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지역 광주입니다. 82%, 지난 18대 대선보다 2%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입니다. 77.5%로 지난 18대 대선 76.5%보다 1%포인트 낮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79.2%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세종시입니다. 80.7%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크게 높아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77.1%로 지난 18대 대선 75%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표율이 지난 18대 대선보다 높긴 합니다만 예상치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4%,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3.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8%,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7.1%,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5.9%로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43.9%, 안철수 후보가 22.8%, 1, 2위 간의 격차는 21.1%포인트입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격차 6.5%포인트로 다소 많이 서울보다는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홍준표 후보와 2위인 문재인 후보 간의 격차가 22.9%로 홍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18.1%로 제법 크게 났습니다. 광주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29%, 초박빙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깨고 문 후보가 2위인 안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전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18.6%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1위인 문재인 후보 37.1%, 2위인 홍준표 후보 25.5%로 11.6%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입니다. 역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예상을 깨고 제법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41.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62.6% 대 29%, 33.6%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이면서 문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입니다. 1위는 홍준표 후보, 2위는 문재인 후보로 격차가 31.6%, TK 지역인 만큼 홍 후보가 앞서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입니다. 홍준표 후보 39.1%, 문재인 후보 34.9%로 격차는 4.2%포인트 났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문 후보가 사전 여론조사 결과 깜깜이 선거 전에 좀 앞섰는데 실제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홍 후보가 앞선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크게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반영이 되지 않은 만큼 끝까지 최종 개표는 지켜봐야 당락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문 후보가 당사에 나타나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모습까지 좀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당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돼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 지금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은 일단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방금 전 이곳을 들러 함께 고생해준 당 관계자들 격려하면서 분위기가 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당 관계자들은 문 후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는데요. 문 후보는 당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예측했던 대로 압도적 승리였다고 말하고 간절함의 승리고 국민의 승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2위 홍준표 후보 와 약 1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개표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기류도 엿보입니다. 26%에 달하는 사전투표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 진행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후보가 크게 앞서온 만큼 일각에서는 당선 여부보다 실제 득표율이 중요하다는 관전평이 나왔는데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곳 선거 상황실을 방문한 문 후보는 2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자택에서 민주당 또 자신의 운명을 가를 최종 투표 결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네,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 2위로 나타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법 격차가 많더라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인 선대위 지도부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모여 선거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곳 자유한국당 당사엔 침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체 투표율과 시도별 투표율 추이를 자세히 살피며 마지막까지 포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우택 중앙선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새롭고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열기로 가득한 것 같다며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문재인 후보를 넘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인 TK와 충청, 강원의 투표율이 곧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일 것으로 기대하며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홍 후보는 오늘 오전 경남 창녕의 선친묘소를 다녀온 뒤 현재 자택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후보는 잠시 후 이곳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지지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이 깜깜이 선거 기간 2, 3일간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이 국민의당은 분위기가 더 좋지 못합니다. 실망감이 큰 것이 역력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원중희 기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민의당 선거 상황실은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구조사가 발표될 직후에는 곳곳에서 아쉬움의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지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 자리를 지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1,100만 표에 달하는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만큼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당은 출구조사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동층의 표심이 안 후보 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이곳이 아닌 여의도 모처에서 머무르며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당분간은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당선자 윤곽이 나올 때쯤 당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4위를 기록했습니다만은 목표했던 1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른정당. 글쎄요, 분위기 역시 좀 좋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번 기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바른정당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 상황실이 마련된 이곳에서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결과가 발표되자 현장에선 한숨과 탄식이 나왔고 허탈한 웃음을 짓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옆에 마련된 회의실로 들어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뒤 그동안 수고했다며 박수와 함께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김세현 사무총장 등 몇몇 의원들만 남아있고 대부분 당사를 떠났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만큼 두 자릿수 지지율 확보에 기대를 걸었던 당직자들 역시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여전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상욱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예상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며 투표함을 열면 젊은 보수들의 표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 후보는 당사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 후보는 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11시에 당사를 찾아 소회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 당사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정의당도 이 내심 10% 득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정의당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 승리로 나타났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다녀갔습니다. 직접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는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런 후보들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또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 힘차게 이뤄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났습니다만 끝까지 좀 개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표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개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표 상황실입니다. 투표는 8시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차츰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대통령,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개표 상황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먼저 전국 상황입니다. 개표가 0%입니다. 아직 개표된 투표 수가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0%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41.3%고요. 문재인 후보가 30%로 현재 표차는 천여 표차 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0.1%로 1위, 2위는 안철수 후보 18.7%입니다. 네, 이어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42.9%, 문재인 후보가 35.4%입니다. 이번에는 인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45.8%로 앞서갑니다. 2위는 문재인 후보 23.5%입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남입니다. 이제 개표가 0.2%가 진행이 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33.7%, 문재인 후보가 33.4%입니다. 계속해서 전국 상황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3.8%로 1위, 2위는 안철수 후보 20.5%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에서는요, 개표율이 0.1%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55.8%,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35.3%. 이번엔 경북 상황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61.3%로 앞서갑니다. 2위는 문재인 후보 15.8%입니다. 네, 전국 1, 2,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50.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3위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다음은 천만 시민의 선택 서울입니다. 1위는 문재인 후보 50.1% 득표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안철수 18.7%, 4위는 홍준표 18.1%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42.9%, 문재인 후보가 35.4%, 안철수 후보가 14.6%. 네, 이번엔 인천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45.8%로 선두입니다. 2위는 문재인 후보 23.5%, 3위는 안철수 19.6%입니다. 네,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6.3%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홍준표 후보, 3위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번엔 강원입니다. 1위는 문재인 후보 34.6%입니다. 2위 홍준표, 3위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아직 개표 상황이 미미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입니다. 문재인 후보 34.9%, 홍준표 후보 33.2%, 안철수 후보 21.3%입니다. 네, 계속해서 충남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34.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문재인 후보 33.3%, 3위는 안철수 후보 21.9%의 표를 얻고 있습니다. 네, 전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습니다. 66.4%고요. 뒤를 이어서 안철수 후보 22.6%, 홍준표 후보가 3위입니다. 4.3%. 이번엔 전남 보겠습니다. 1위는 문재인 후보 54.8%입니다. 2위 안철수 후보 36.3%, 3위는 심상정 후보 3.6% 득표했습니다. 네, 경북입니다. 홍준표 후보 61.3%입니다. 그리고 2위는 문재인 후보 15.8%, 뒤를 이어서 안철수 후보 12.9%. 경남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50.5%로 우세합니다. 2위는 문재인 후보 36%, 3위는 안철수 후보 5.6%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권역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1위와 2위 상황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1위에 문재인 후보 50.1%, 2위는 안철수 후보 18.7%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 경기 보겠습니다. 수도권 표심 살펴볼 텐데요. 홍준표 후보가 34.6%로 1위, 2위는 문재인 후보 30.8%입니다. 네, 강원입니다. 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34.6%입니다. 뒤를 이어서 홍준표 후보 27.2%. 이번엔 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5.1%로 1위입니다. 2위는 홍준표 후보 32.9%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 경북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62.5% 현재 선두 자리에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문재인 후보 15.1%. 계속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43.1%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문재인 후보 36.2%입니다. 네, 호남 지방입니다. 개표가 아직 0.1%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57.3%, 안철수 후보가 33.4%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득표율 상위 5 후보 보겠습니다. 1위는 문재인 후보 36.3%, 2위는 홍준표 후보 31.7%, 3위는 안철수 21.7%, 4위는 심상정 4.8%, 5위는 유승민 후보 4.4%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표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표 차이는 좀 미미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 대선 개표 방송 하나되는 대한민국 1부 오늘 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정기남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변환봉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김관옥 계명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뭐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 좀 이제 압도적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좀 됐습니다. 그 힘은 어디였다고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주권자들 스스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주권자 의식의 각성,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직 출구조사이기도 합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또 압도적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예상대로 당선이 된다면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가장 큰 책임을 함께 맡는 그런 예. 가장 어려운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해보고요. 특히 표차 1, 2위 표차가 크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50%를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이후에 국정 운영에 예. 협치의 구심력을 좀 다소 약하게 확보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제기될 수 있겠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제발 예. 정치권 싸우지 말고 좀 간절함의 승리라고 문재인 후보가 아까 이야기하던데 이후의 정치도 다른 정당과 간절하게 협치를 해라라고 예. 하는 그런 어떤 명령까지 함께 해주신 결과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이 출구조사 지역별로도 봤습니다만은 이 경남, TK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문 후보가 홍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전국적인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정의당의 약속을 했습니다. 잠깐 새로운 심상정 후보 얘기 좀 계약의 듣겠습니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끝난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우리 정의당 또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10%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해서 조금 다소 실망한 기색이 좀 역력합니다만은 그래도 개표를 끝까지 좀 지켜보자.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좀 끌어갈까요? 예. 그 경남 지역, TK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문 후보가 앞서가지 못한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좀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수 결집이 세게 일어났다. 그래서 현재 출구조사로 차이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20에서 30% 큰 차이로 대구 경북에서는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남에서는 지고는 있습니다만 약 3, 4% 근소한 차이로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어떤 전국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목표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거꾸로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 경남은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거의 비슷한 거니까요. 대구 경북만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체 2등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등을 기록한 곳이 안철수 후보보다 적거든요.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결과적으로 대구와 경북에 어떤 고립되는 그런 대구 경북 어떤 지역당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또 과제를 또 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저희에게도 아쉬움이고 자유한국당에도 큰 아쉬움이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네요. 반면에 이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제 1위로 출구조사 결과 나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지난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놓고 보면 이제 3위였거든요. 안 후보와 이제 역전한 것으로 오늘 출구조사 결과 나왔으니 글쎄요, 뭐 이게 소기의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많이 미흡한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탄핵 정국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국민들께 상당히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과연 저희가 후보를 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고민할 정도로 저희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가치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만큼이라도 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대로 그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2등을 한 지역은 이제 강원도랑 충청북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저희가 상당히 뼈 아픈 점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해보자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그렇게 크게 차이로 3위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물론 이제 근소한 차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에서 그래도 호남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는 그래도 보수 표심들이 홍준표 후보와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기회를 주면서 한 번 더 지켜보겠다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수 또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국민이 이제 이런 평가 최소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뭐 이 출구조사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막 뒤집어져가지고 내일 새벽에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 깔아두고 얘기를 좀 하시죠. 국민의당은 지금 출구조사 결과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3위로 밀려난 데다가 호남 지역에서는 문 후보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당의 존립마저도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이제 성급하신 분들은 꺼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기남 홍보위원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네, 물론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 우선 출구조사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개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의 결과를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득표율의 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순위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대선 출구조사의 관례적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의당 위원장께서 이 패배 선언을 벌써 하시는 그러면 안 되십니다.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또 이걸 가지고 또 개표 결과를 또 전혀 이변이다. 이런 것들로 얘기되는 것은 또 너무 얘기를 확장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적 욕구가 이번 대선 자체가 유례 없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치러진 이른바 촛불 대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촛불 대선의 의미를 완성시키는데 좀 그 1차적 목표를 뒀던 것 같다. 사실은 촛불 전국의 가장 1차적 수혜자는 우리 문재인 후보였었거든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큰 틀에 주목했던 것이 큰 여론으로 나타난 것 같고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자 했던 이른바 기득권 정치를 깨고 좀 미래의 정치, 새로운 정치로 가자고 했던 어찌 보면 정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 실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호남에서의 이 지지율 격차는 저희가 어느 정도 5대5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약 6대4 정도로 저희가 이제 뒤지는 결과인데 호남은 어찌 보면 국민의당이 제1당이거든요. 지역구 의원이 제일 많죠. 제일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 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된 게 아닙니다. 뭐 끝까지 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 바른정당과 정의당 분은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우리 김관욱 교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역시 좀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뭐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른정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정체성을 뚜렷이 했습니다. 두 자리 숫자라는 어떤 득표율에 좀 근접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려운 부분을 관통해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위기였습니다. 탄핵이라는. 그 위기를 뚫고서 한 6개월간의 아주 긴 장정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는 정착을 이제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참 안도의 한숨을 지금 내쉬게 되는 이런 장면인 거고요. 결국엔 이번 대선은 국민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결국의 선택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고 결국에 어떤 변화를 선택했고 이런 회고적 투표, 즉 국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심판 투표를 지금 보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향후에 어떤 뭐 대통령이 나서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권주의라든 국민의 어떤 주권을 위협하거나 법치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면 이러한 이 준엄한 국민의 어떤 심판은 항상 준비돼 있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준 그런 선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당사에 나와서 이제 약간의 이제 출구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간략한 소감을 좀 얘기를 했고, 심상정 후보도 앞서 잠깐 들었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곧 온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요. 아직 안철수 후보의 동정은 좀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10시 반쯤? 10시 반쯤에 오신대요? 뭐 그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당사에 나타나면 저희들이 또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화의 초점이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 후보가 앞서 잠깐 당사에 나와서 했던 얘기 저희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전국 운영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는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런 후보들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을 하나로 길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또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 힘차게 이뤄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 후보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일찍 당선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뭐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니냐, 끝까지 개표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뭐 신중론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이제 축제 분위기인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힘들으셨죠? 빨리 선거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세론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이 마음 졸이면서 계속 이 선거 유세 운동하고 뭐 깜깜이 선거 기간으로 접어들고 그럴 때 또 이제 홍 후보, 안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올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하는 후련함이 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본선뿐만이 아니라 경선 과정부터 생각하면 경선이 본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기간까지 합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실은 선거를 준비하고 치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큰 산을 2번 넘어온 그런 좀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장 높은 산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출구조사대로 당선이 된다 한다면 이 통합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가장 더 높은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바로 이제 다음 날부터 당선증을 수령하는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절한 협치 필요성, 협치 명령을 국민이 주신 득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치의 첫 시험대가 저는 바로 그 내각 구성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황교안 총리가 사표를 예를 들어서 당선자가 되는 순간에 사표를 내게 된다면 오늘 그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나 정부조직법 원용을 해보면 위로 경제부총리가 이제 총리 제청권을 갖는다라고 이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과연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한두 달 안에 이 내각 구성을 청문회를 마치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협치의 첫 실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부터 아마 문재인 후보가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야당 당사부터 방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첫 단추가 아마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배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를 넘는 득표가 아니기 때문에 표 차이는 큽니다만 협치 구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실험 무대를 확실하게 잘 넘는 것 이것이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당선증 받고 만약 이제 이대로 이제 출구조사 결과대로 이제 만약 이제 개표가 끝난다면은 당선증 받고 현충원 갔다가 취임 선서하고 바로 지금 이제 각 야당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각 당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막판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이 두려웠던 후보는 누굽니까? 안철수 후보였습니까? 뚜벅이 선거로 뭐 굉장히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홍준표 후보 역시 뭐 이 구글 트렌드나 이런 쪽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앞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솔직히 누가 가장 두려웠습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두 분 다 두려운 건 맞았는데 두 분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사실 두 분이 치고 올라올 때 저랑 이게 얼마나 붙어 있을까 굉장히 그런데 관건은 심상정 후보 이 득표가 저희는 진보정당의 약진이라는 것이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를 넘는 것도 바라지만 만약에 하나 심상정 후보가 그 정도로 약진을 해가지고 이 두 후보들에게 만약 따라붙어 붙여진다면 그거야말로 이 두 분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심상정 후보의 아주 거대 약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무능투표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다급함, 조급함이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에서도 묻어나고 갑질한다고 또 욕도 먹었지만 경계할 수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정권 교체의 절실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사과 비슷하기도 했지만 그 뒤에 전병헌 전략본부장 등 다른 분들이 계속 그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심상정 후보의 약진이 두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막판에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추격세가 매서웠던 탓인지 몰라도 지금 심상정 후보 쪽 정의당 쪽이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 출구조사만 놓고 보면 심상정 후보로 가야 될 거 표가 이 두 후보 안 후보와 홍 후보가 너무 쫓아오다 보니까 다시 이게 문 후보 쪽으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 뭐 이제 나중에 해석은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41%하고 심상정 후보가 5.9% 약 6%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이제 뭐 11% 넘는 결과도 제시를 했었고 15%로 목표 수치를 상향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막판 여론조사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정의당 기대대로 정말 소신 투표를 해서 정의당에 찍었다면 정의당이 아마 10%는 충분히 넘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5에서 6% 정도는 더 얻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표는 문재인 후보의 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냉정하게 해석하면 문재인 후보가 35, 6%밖에 못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의 중요성을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사실상 또 SNS라든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보 성향의 지인들 중에서는 1번과 5번 중에서 기표소 안에서 10여 초를 고민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41% 당선된 것은 문재인 후보의 힘만이 아니라 심상정 후보의 그 표도 있다라는 점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다. 예. 촛불 민심이라든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문재인 후보가 다 가져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탄핵 세터로 상당히 비난받았던 자유한국당 역시 20여 프로를 넘는 득표수를 여전히 확인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호남을 제외하고 20% 정도를 얻고 있다는 점도 한번 무겁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은 한번 정말 사표 방지 심리가 여전히 작동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게 어디랑 겹치냐면 깜깜이로 들어가면서 깜깜이 상태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거기다가 지금 뭐 안철수 후보, 뭐 홍준표 후보 추격한다 뭐 이러는데 결국엔 이 부분에서 야권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열망은 정권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상정 후보가 약간은 말미에 좀 희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전략적으로도 심상정 후보가 계속해서 문 후보와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이후에 타겟을 좀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장면들이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선명성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서 결집력이 약간 와해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정권 교체가 더 급했다. 진보 정당의 뼈대를 세우는 일을 조금 더 유보한 그런 유권자들의 선택이 오늘 결과를 좀 가져왔다. 물론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진짜 10% 투표할 수도 있고 고마워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수가 90석이나 되는 그 거대 정당이었고 그러나 이제 탄핵 사태 후폭풍이 분명히 있었고 선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홍 후보가 막판에 들고 나왔던 이른바 친북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 과연 그것이 통한 것인지 아닌지 여러 해석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오늘 좀 사전 출구조사 결과예요. 일단은 국민의 선택, 출구조사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 선택 자체를 위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사실 출구조사 결과를 접하고 출구조사가 맞다면 당을 일으켜 세운 것 자체에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과연 보수가 한국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야말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몰렸었고 지지율이 뭐 7%, 5%까지 떨어졌던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래도 안보관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님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좀 많은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제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 뭐 친박, 진박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를 막판에 이제 해제시키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는데 이번 표심이 그러니까 출구조사만 놓고 봤을 때 이 표심이 그 친박 내지는 탄핵에 책임 있는 분들을 용서한 표심이라고 봐요? 아니면은 여전히 회초리를 든 표심이라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를 좀 유보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조원진 후보조차도 빨리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당내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라 보수 지지자들에서 나왔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당내 중진들이라든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뭐 친박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해제하고 바른정당의 복당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결정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세장에서 만나는 많은 유권자들이 일단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그분들께 백의종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그분께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이것을 뭐 회초로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들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좀 더 저희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른정당이 출구조사에서 얻은 득표율도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5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4위로 이제 일단 출구조사 나왔어요. 나름 유승민 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뒷심을 많이 발휘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반전의 장면은 12명의 의원들이 단순히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는 그 이유 하나로 탈당을 해서 이제 갔던 것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는 거의 맞지 않는 상식 이하의 어떤 행태로 비춰지면서 그것이 역풍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승민 살리기의 어떤 부분이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은 이번에 지지율이 좀 빠져서 만약에 대선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이제 받을 어떤 유승민 후보의 타격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이 사전에 대선 전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대선 후에는 굉장히 공고화된 정체성을 뚜렷이 하면서 뭔가 유승민 후보는 당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잡았고요. 특히나 아직도 원내 정당입니다. 20석. 그러니까 이 캐스팅 보트를 쥐면서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뭔가 활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남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7% 정도라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대선 전에 바로 직전에 탈당파 받고 그다음에 이제 친박계 징계 해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그것이 대선 국면이니까 이제 잠시 눌러놨던 거죠. 근데 그 내면은 사실 친박계와 비박계의 주도권 경쟁인데 이것이 이제 뭐 2, 3위로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대선 직후에는 곧바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첨예하게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1등을 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다른 당의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당이 급하진 않을 텐데. 제일 국민의당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승민 후보는 대단히 선전한 거다. 어떤 그 개혁적 보수, 또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을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보수표 결집에는 성공한 건 분명하다. 이른바 태극기 우파 세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약 20%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이른바 보수 후보로서의 품격, 또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는 후보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숙제를 남겨놨다. 앞으로 대선 정치 문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지양되고 없어져야 될 선거 행태라는 측면에서는 과제를 남겼다는 얘기를 하고요. 남해당 얘기가 중심은 아니니까 결국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만 본다면 호남과 수도권에서 지금 대단히 침체 또는 이제 굉장히 그 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좀 실패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를테면 저는 분명히 새로운 중도 정당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보수를 견인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측면은 없는 것인지 이런 반성이 시작이 결국은 또 새로운 어떤 그 안철수 후보 또 국민의당의 출발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천천히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당이 좋아서 찍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은 좀 별론데 후보가 좋아서 찍은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분석을 또 세밀하게 좀 해봐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혹시 반문연대가 꾸려졌다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으로 연결되는 이 그룹이 반문연대가 꾸려졌다면 우리 심 후보는 제외하고요. 좀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진행자가 얘기하시는 것과 좀 다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해도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결국은 거다? 반대 합이 어떤 그 한 사람의 후보 1등 후보를 이기는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가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반문연대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번 그 선거의 기본 본질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지난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심판 이 성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과연 정치가 더 이상 과거와 현실에만 머물 것이냐. 새로운 미래, 통합의 정치로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른바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주장과 어떤 그 구호가 결국 국민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 반문연대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반문연대가 꾸려졌으면 문재인 후보의 1등을 막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또 그렇게 산술적으로 합쳐진다고 해서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 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개표가 한 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은 어떤지 선거 상황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개표 상황실입니다. 국민의 위에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을 희망합니다. 그 희망이 누구에게 안기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과연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후보에게 향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국입니다. 개표가 1.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36.3%.
D를 이어서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6위는 조원진 후보, 7위에 김민찬 후보입니다. 8위입니다. 김선동 후보, 9위 윤홍식 후보, 장성민 후보, 이경희 후보, 이재호 후보, 그리고 오영국 후보 순입니다. 네, 득표율 상위 5개 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전북에서 63.9%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서 전남, 광주, 세종, 제주 순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입니다. 먼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8.4%의 표심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대구와 인천, 경남, 부산 순입니다. 네, 각 후보별 득표율 상위 5개 시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광주에서 36.1%, 이를 이어서 전남, 전북, 경기, 충남 순입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10.6%의 표심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울산과 강원, 서울과 경북 순입니다. 네, 기호 5번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제주에서 8.3%, 강원에서 6.4%, 세종, 경기, 충북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36.8%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기호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죠.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0.1% 기록 중이네요.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5%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입니다. 현재 4위고요. 5.9%입니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입니다. 5.1%의 표심을 얻고 있습니다. 네, 전국 1,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40.7%, 홍준표 후보가 23.1%입니다. 네, 개표 상황은 전국적으로 0.6%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 간의 표차 6천여 표 차 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출구조사 결과와 순위는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뭐 1.4%니까 뭐 사실은 크게 개표가 많이 진행된 게 아니어서 네. 의미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시 초반에 예. 그 출구조사 결과 비슷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사전 투표의 결과를 이 출구조사에 이제 보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정은 했지만 뭐 이게 또 직접 출구조사를 그렇습니다.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지 않지만 뭐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경우 보면 청장년층이 어쨌든 많이 나왔을 예. 일반적인 분석 그리고 가장 그 견고한 지지를 갖고 있는 후보가 유리한 어떤 경향성 예.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그 보정 결과보다 실제 결과가 사전 투표가 좀 투입이 되면 예. 저는 문재인 후보의 득표가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출구조사보다는 더 올라갈 올라갈 가능성이 것이다라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앞서 잠깐 이제 당의 운명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출구조사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워낙 좀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 차이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문 후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좀 추진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어떨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뭐 그게 당장 시급하게 지금 뭐 내일 당장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준비 손을 내밀 용의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립하는가라고 하는 것. 정당은 분명하게 민주주의 근간이고 요체인데 예. 와서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수렴이 되고 정치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이 태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이번에 다당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예. 후보들이 단일화 노력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끝까지 다당 구조로 실질적 다당 구조로 예. 선거가 치러진 것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과거처럼 정당이 뭐 명분 없이 이합집산하는 이런 것보다 예. 사실은 그 자기 정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이런 예. 것. 바로 내년 지방선거 승부가 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번에 출구조사상 얻은 득표가 보면 20% 넘는 예. 게 의미 있는 득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합당을 이라는 방법을 통한 연대 이런 예. 것보다는 다른 방법의 협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당 자체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정당 정치를 그대로 좀 지켜가는 것,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승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번 추구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사실 상당한 또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어쨌든 이게 압도적 승리에 지금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른바 국정개혁, 안정적으로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면을 이끌어가기 위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드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도 결국은 이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치는 대단히 필수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 박수현 우리 선대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는 어떤 정치적 공학과 단일화라든지 세력연합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다당제적 구조가 유지되는 속에서의 다양한 소통과 협치를 한번 실험해보게 된다. 그런 것들을 나는 문재인 후보가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고 또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해내야 될 지금 과제를 안고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과정에서 보여졌지만 바른정당과 이 소위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 결국은 이것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선전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보수의 희망으로 유승민 후보가 떠오르듯이 그런 정치권이 이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실험을 좀 해볼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된 것 같고, 또 그러나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뭐 나름대로 또 합종 연행 시나리오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실질적 다당 구조의 경쟁 속에서 사실은 야당이 한 세력이 한 당이 단독으로 승리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승리 때는 DJP 연합이랑 호남과 보수의 어떤 연대에 의해서 승리를 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 보수 진보의 결합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한 정당을 가지고 한 세력을 단독으로 승리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 자체에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지금 우리 정기남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도 새로운 정치 실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은 좀 이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다들 이제 끝까지 개표를 좀 지켜봐야 되고, 또 마음도 좀 추스려야 되고, 또 이제 환호의 저주분들도 좀 이제 가라앉혀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니까요. 오늘 문 후보가 이제 뒷산에 올라갔어요. 투표한 이후에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기자들이 마음이 홀가분하냐 물어봤더니 전혀 홀가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것들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죠. 국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야죠. 또 김정은 설득해야죠. 뭐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면 국회로 텐더홀이나 이쪽에 당선증을 수령하고 바로 이제 취임식이라고 하는 네이밍도 하지 못하고 취임 선서로 임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취임식은 그 자체 세레머니에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각국 외국의 정상들, 외빈들을 초청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강대국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도 짧게라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취임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외교의 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선서로 업무를 시작하지만 아마 한 달 정도 일을 진행하면서 작은 취임식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런 외교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성 이런 것도 좀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뒷산에 올라가면서 저도 문재인 후보가 어떤 마음일까, 뭐 저희도 작은 정치 국회의원도 해봅니다만 아마 투표가 끝났을 때 뭐 그런 홀가분함도 느끼지만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설사 당선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무거움과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고 어떤 신문 사설에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예견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불행의 행복이다. 아마 독이 된 성배를 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위기 수습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만 크다, 이런 이야기겠죠. 알겠습니다. 취임식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취임 선서는 바로 내일 하겠죠. 누가 되건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어떤 부분을
털어내는 일종의 정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좀 국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이 경제 제재하고 뭐 미국이 뭐 압박하고 뭐 북한은 도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내외에도 좀 알리는 존재감을 좀 확보하는 일종의 이제 당사자가 귀환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조금 뭐 시기를 좀 뭐 조절을 해서더라도 이 취임식은 좀 격식을 갖춰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앞서간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이제 초박빙이었으면 이런 얘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이 출구조사 결과가 워낙 격차가 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개표 상황을 중심으로 다시 좀 얘기를 좀 돌리죠. 지역별로 좀 보면요,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슬로건 또 이제 캐치프라이즈가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지가 좀 분석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호남 지역부터 좀 지켜보죠. 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이 상당히 박빙을 이룰 것이다라는 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압도적으로 문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자, 호남 민심이 지난 4.13 총선과 다르게 문 후보에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온 거. 이제는 호남 홀대론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호남 분들이 용서를 해줬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번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람을 밀어주자. 밉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밉지만 될 사람 밀어서 정권 교체하자라고 하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호남인들께서 크게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사실일 겁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가 호남의 어떤 서운함이나 뭐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한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저도 민주당이지만 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피상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오래 두고 지켜보면서 진짜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다. 머리로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안철수 후보께 주셨던 국민의당에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사실은 떼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희생해준, 양보해준 그런 큰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전략적 투표를 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호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나 정말 가슴으로 그냥 느껴질 때까지 호남을 잘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호남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어가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 남정마을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개표 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문재인 후보의 고향인 이곳 경남 거제시 남정마을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늦어서 마을 주민들 중 몇몇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마을 주민들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는데요. 3.355 완자 남정마을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선거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들과 지지자들은 저녁 8시에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로 나오자 크게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남정마을은 문재인 후보가 태어나 우리 나이로 6살까지 살던 곳인데요. 지금은 30여 세대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어린 시절에 문재인 후보와 가족들을 기억하는 주민들과 문재인 후보가 태어날 때 탯줄을 잘랐던 추경순 할머니도 아직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이대로 당선된다면 내일 대통령 임기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마을 주민들은 잔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시 남정마을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격차가 좀 나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뭐 내일 새벽 2, 3시가 아니라 밤 한 11시, 12시 정도에도 당선자 윤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또 감사 인사를 또 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번 대선은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만들어준 대선이고 그만큼 새로운 기회를 광장이 이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서 광장에 모인 국민들과 함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다짐도 하고 그럴 계획이고요. 아마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한 11시경 정도의 어떤 당락의 어떤 윤곽이 좀 보일 정도 되면 그때쯤 되면 바로 광장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표가 좀 오늘 보궐선거라 8시 반부터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생각 외로 윤곽이 나오려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새벽 2시, 3시에 당선인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적절한 시각에 아마 광화문 광장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고향 우리 취재기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뭐 이제 그쪽 마을 분들은 축제 분위기긴 합니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실 TK 경북 지역은 몰라도 경남 지역에서는 문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좀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좀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고요. 홍 후보의 막판 뒷심이 좀 발휘한 건가요? 홍 후보의 막판 뒷심을 하면 당연히 뭐 TK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재선하면서 경남도의 부채도 갖고 상당히 경남도 청렴도 1위를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긴 했었지만 경남도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홍준표 후보가 보수다, 안보다 그것이 아니라 경남도지사로부터 보여줬던 능력도 충분히 평가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가 경상남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의 노력도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TK에서 단순히 보수 대통합이다.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남은 그렇지만 그 윗동네 대구 경북은요. 또 어떻게 보세요? 묘지부동이에요? 그쪽 지역은 이 문재인 후보라든지 이 민주당 쪽으로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인가요?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보수, 혁신, 진보 뭐 이런 어떤 이념 대결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패턴을 형성할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의 투표율을 보니까 득표율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직도 지역주의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데 역시 호남 역시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거든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다 개혁 후보로 본다면 역시 또 몰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런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이 득표를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지역주의도 절반 정도는 완화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희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전 뭐 TK 지역에서 지역주의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표가 나왔다. 지금 보면 예컨대 안철수 후보와 지금 문재인 후보 표를 합산을 하면 40%가 넘습니다. 즉 야권 후보에게 이 정도 표를 줬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죠.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처럼 진영, 이념, 구도 또는 지역주의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호남에서 나타나고 TK 지역, 뭐 영남 지역에서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에는 상당히 큰 변화의 어떤 시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K 지역에 관한 또 안철수 후보의 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지역주의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위력적인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양강 구도를 만들어냈을 때 30분 후반까지 갔을 때 TK 대구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보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위를 보였던 안철수 지지층이 대구 표심이 결국 지역과 이념을 떠나서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어떤 통합의 정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안철수 후보가 소위 이른바 우리 국민의당이 개혁 공동정부가 됐던 통합정부가 됐던 그 그릇을 크게 담아내면서 그 민심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라면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다시 대구 민심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약간 흐트러지게 되는 이런 좀 우울을 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 대선 역사상 이번 19대 대선은 큰 의미가 있어요. 다당대로 치러졌다는 의미도 좀 있고 호남 또 대구 TK 지역 뭐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말하기는 없습니다만 지역주의 견고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자가 잠시 뒤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도영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따뜻한 5월에 치러지는 만큼 야외에서 개표 방송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는 이번 대선을 이끈 촛불 광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가 한창 진행되던 오후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은 많은 사전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 단위로 광장을 찾은 시민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해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되자 많은 시민이 숨죽인 채 출구조사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율이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은 출구조사 결과일 뿐이라며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거둔 문재인 후보는 당선이 유력시되면 이곳 광화문 광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6개 중대를 곳곳에 배치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당선 유력이 되거나 뭐 윤곽이 좀 나오면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직 개표 상황은 좀 더딥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좀 내일 새벽에 가는 게 정상적이지만 뭐 그때까지 시민들 보고 기다리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잠시 한 11시 전후로 그곳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지역별 좀 살펴봤는데 이번 출구조사 결과 의미 있는 지역이 또 이제 강원도 지역까지 충청도 지역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뭐 조금 보수적 성향도 좀 있고 그리고 될 사람에게 좀 밀어주는 경향도 좀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총선 때는 다 패했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다 패한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문 후보가 좀 많이 득표를 한 것으로 출구조사에는 좀 나와요. 예, 지금 특히 충청 같은 경우는 안희정 충남지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예를 들어서 그 대망의 꿈을 접게 되면서 상실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표심이 문재인 후보로 빨리 이동하지 않고 좀 굉장히 시간을 좀 굉장히 걸렸습니다. JP가 또 홍준표 후보가 돼야 된다고 또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보면 상실감이 금방 어떤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충청권의 여론이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불리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당에서도 굉장히 초긴장을 했고 또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저도 충청입니다만 안희정 지사 캠프를 운영했던 사람들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안 지사의 책임으로 이게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역시 충청도는 좀 늦게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늦게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크게 문재인 후보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사실은 이제 안보 이슈에 민감한 지역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좀 보수 성향이 강해서 홍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좀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조금 다르네요. 보수의 가치가 안보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질서를 축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보 못지않게 또 시장 경제라는 면도 상당히 강조가 됐어야 됐는데 이번에 이제 지나치게 안보 이슈만 강조됐던 것이 아닌가.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두 가지 키워드로 안보와 서민을 내세웠었는데 안보가 강조되면서 서민이 좀 가려지면서 아무래도 강원도 득표에 조금 차질을 빚지 않았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근원적으로는 탄핵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강원도도 상당히 보수층 여론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의를 했다는 것은 득표 전략이라든가 선거 전략에 있어서 조금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데인데 사실은 문 후보가 대세론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사실 역전을 거의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밴드웨고닝 효과가 이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표도 방지하고 될 사람에게 몰아주고 뭐 그런 어떤 추세로 이 충청권이라든가 강원도의 어떤 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지금 후보가 잠시 뒤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자택에는 기자들이 막 모여들어서 자택 앞 취재 열기가 좀 뜨겁습니다. 현장으로 좀 가보죠. 박준하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당 선거 상황실에 들렀던 문재인 후보는 잠시 전인 9시 15분쯤에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민과 지지자 100여 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귀가하는 문 후보를 환영했는데요. 대다수가 문 후보 주변에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부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는 환한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민과 지지자들은 아직 자택 인근에 3355 모여 문 후보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현재 집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개표 결과 당선이 유력해질 경우 밤 11시쯤 광화문 광장에 나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화문에 나가게 된다면 잠시 후인 10시 40분쯤 집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은동 문재인 후보 자택 앞에서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네, 자택 안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볼 것이다라는 우리 박준우 기자 얘기는 사실 저는 이제 믿고 싶지 않습니다. 뭐 지켜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개각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정치 현안을 어떻게 풀지 막 그 생각도 좀 하실 거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될지 뭐 그건 이제 열심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문 후보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예, 뭐 어쨌든 기쁘겠죠. 우선 기쁘고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써온 표현 민주정부 3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민주정부 10년의 그런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사실은 이 보수 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에 대한 폄훼나 격하가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착륙시키면서 새로운 모델을 좀 끌고 갈 것인가. 또 가장 머리 아픈 것은 아마 그걸 것입니다. 정말 이 원내 다당체제 어떻게 협치를 해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온통 신경이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초박빙 상태였으면 이렇게 신경 같은 거 안 물어보는데 홍 후보는 신경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당을 일으켜 세운 것에 만족한다. 말에 아마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분이 원래 자체가 말을 좀 직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무너져가는 당, 존립이 위태로운 당을 이 정도 세운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겠느냐.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깃발이 완전히 꺾이지 않고 여전히 보수가 의미가 있다. 그걸 세운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큰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끝까지 개표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또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승복 선언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당사에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10시 반쯤? 11시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10시 반, 11시 사이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국민 속으로를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추스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또 계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누가 되든 문재인 지금 대통령 후보가 가장 유력시되는 상황입니다만 새 정부 5년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인구 변화의 어떤 급격한 구조 변화라든지 또 성장률의 침체, 하락, 또 어찌 보면 곧 터질 것 같은 이 동북아의 긴장 정세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후보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든 선거 전과 선거 후는 180도 달라져야 된다. 이제 국민적 통합을 목표로 해서 진짜 정치다운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제가 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V 토론 때 이렇게 날 세워가면서 이렇게 서로 하던 모습이 이제 있고, 그렇죠? 손을 잡고 이제 협치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 다섯 후보 모두에게 좀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문 후보에게는 더 귀담아 좀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좀 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좀 나오겠죠. 이제 문 후보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각 당 후보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뭐 생방송으로 계속 개표 방송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예상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행의 행복이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첫 1년 차에 이걸 잘 운영을 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은 엄혹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지금 그 역사의 그런 어떤 짐을 짊어진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산에 가서도 이게 뭐 홀가분하지만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마 진심일 것이고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힘든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나 그만큼 참여정부 이 국정 운영을 통해서 참여정부 실패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도 뭐 여러 차례 들었지만 뭐 사실은 뭐 실패냐 성공이냐 그거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국정 운영 경험이 아마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번 정권을 잡았다가 나와서 다시 정권을 잡아 들어가는 첫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좋은 뭐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개표가 6.3%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까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한 추세로 이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뭐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투표율은 그렇게 이제 개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선관위가 예측한 대로 80%는 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개표 상황 또 투표율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얘기를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 대선 개표 방송 하나 되는 대한민국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